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은퇴한 지 지금 4년 차인데요. 그동안 뭐 강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강의 영상을 만들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이 동네에서 놀면서 찍었던 사진 뭐 이런 거 또는 뭐 전에 썼던 칼럼들 조금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영역의 강의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일부러 참여했던 한국의철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 강연을 부탁을 받은 김에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분들이 참조하기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상인문의학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임상인문의학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인문의학이라는 말은 가끔 썼습니다만 임상이라는 말을 잘 안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상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통 뭐 의료인문학, 인문의학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그 임상 실천과는 별개의 활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후적으로 반성을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주로 의료인문학이나 어, 인문의학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의철학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썼었죠. 그러니까 임상 활동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직접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서 임상의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클리니컬 후마니타스 메디신이라고 그러죠. 보통 휴메니티즈라고 그러죠. 보통 의료인문학을 메디컬 휴메니티즈라고 그러는데 그 휴메니티즈라고 하게 되면 그건 근대 이후에 분화된 인문학 학문 체계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그 분화 이전의 인문적인 정신, 우리 한자의 인문,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까운 서양 언어를 찾다 보니까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말을 찾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인간들, forming pers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형성되어가는 인간에 대한 탐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갖다 붙여서 클리니컬 후마니타스 메디신 이렇게 영문으로 장명을 했고 우리말로는 임상인문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통섭은 우리가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통섭은 요 첫 번째 통섭이거든요. 추려춘 교수가 썼던 사회생물학에 썼던 통섭 이것은 환원적 통섭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중심으로 통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잡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으로 환원되는 그런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통섭이라고 하는 말에는 발음은 같지만 그 내용이 판이한 이런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통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상호적 통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서로 통한다는 거죠. 그 한자가 전혀 달라요. 서로 통하고 서로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것이요. 그래서 상호적인 것을 요 통섭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원래 그 7세기 원효 대사가 썼던 말, 요 통섭이 그게 이겁니다. 이 통섭, 이 통할 통자고 그다음에 잡을 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씩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생물학에서는 이런 발음이 같은 이 통섭을 쓰면서 좀 왜곡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그 원조자인 최재천 교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통섭이 발음은 같지만 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마지막 요 통섭을 연기적 통섭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불교적인 의미에서 연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통섭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원적이지도 않고 또 상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또 통하면서도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서로 통하는, 서로 열려 있는 그런 통섭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인문의학을 그런 통섭의 하나의 영역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의 생태학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사벨 스타인게르스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단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제 과학 철학의 논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여러 가지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실천들이 있다는 거죠. 과학 내에서도. 뭐 과학은 당연하고 우리 일상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실천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생태학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문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생태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실천들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어우러지면서 통섭되는 그런 임상의학, 그것을 저는 임상인문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저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졌던 언어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섭이란 말을 그동안 이걸 다 오해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다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른 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통용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언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언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공유하는, 또 그 뜻뿐만 아니라 뭐 발음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기표뿐만 아니라 그 기의까지도 우리가 다 공유하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몸에 대한 언어는 여태까지 지나치게 환원적인 용어로 설명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 용어죠. 뭐 생화학, 뭐 생리학, 뭐 해부학 이런 것처럼 부분으로 환원되는 그런 용어가 지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큰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언어를 발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지만 임상인문의학이라는 말, 클리니컬 후마니타스 메디신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어떤 실천의 생태학이다. 의료 행위, 일방적인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의 반응 또는 환자의 주체적인 행동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또는 제도적, 사회 맥락, 주위의 돌봄의 형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인문의학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뭐 한 20, 30년 동안 의철학, 인문의학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이 의철학, 인문의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관심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철학회 내에서도 그런 다양한 관심사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통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철학 또는 인문의학의 중심 질문을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의철학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의료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 의철학회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기여해 왔는가, 또는 얼마나 기여해 왔는가,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모든 논의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네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만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전체로 이렇게 이런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의학과 의료 현실을 한번 살펴볼 거죠. 우리가 많은 의학과 의료 현실, 불만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의사 파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보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실을 알아야 뭔가 개선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현실을 살펴본 다음에 그런 현실을 파악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지 20, 30년 동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왔거든요. 또 그 이전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지금은 또 엄청나게 빠른 변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AI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또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 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추세를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주로 한국 이철학회 20년을 회고 전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주 관심사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볼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섭 문제, 그다음에 실천의 생태학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앞에서 여기서 이제 1번에서 파악한 그리고 2번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들 반성한 토대 위에서 어떻게 그걸 통섭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임상인문의학의 생태적 실천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상하게도 의철학이나 인문학 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잘 언급되지 않았던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인데요. 그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임상인문학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고민되어 왔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과 의료의 현실과 담론 지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현실을 파악하고요. 그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잘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진단,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접근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성 속에서 커다란 흐름은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철학회 활동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가지 통섭, 실천의 생태학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의학과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문학 또는 인문의학, 의철학 이런 것들이 그 대두되기 시작한 것, 이런 것 주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여기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한의 그 논쟁이 있었어요. 한약 논쟁. 한의사와 약사 간의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의료계의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는 한의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서양적인 과학적인 사유 방식으로 서양 의학을 중심으로 몸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건강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한의학이 자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논의하는 토론 팀에 같이 있어서 한의학, 양의학 또는 철학하시는 분, 인류학, 사회학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담론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했던 것이 이제 의철학회 이제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내부적인 얘기고요. 외부적인 요건을 보면 한의 분쟁이 이제 큰 하나의 그 촉매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양의적을 중심으로 보면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뇌손상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부인이 그 남편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뇌 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보험이 많이 보장이 됩니다만 치료비라는 게 엄청났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웬만한 병원 걸리면은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인이 퇴원을 시켜요. 의사들은 만류했지만 퇴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퇴원한 직후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이제 가족들, 시집 식구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 사람들 고소 고발을 하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환자를 퇴원시키는 의사가 이제 살인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사들한테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생명윤리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90년대예요. 97년. 이때가 제가 이제 그 유학을 간 시절이거든요. 딱 그 시절에 제가 그걸 알고 간 건 아닌데 갔다 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의료 윤리, 의료 인문학, 의철학,
인문의학 이런 이제 용어는 어떻게 쓰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됐고 점차적으로 뭐 의과대학 또는 이제 철학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대두된 것은 생명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병원 사건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이걸 빠뜨렸습니다. 그 이전에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관계 문제, 관계 설정 문제. 이건 아직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돼 있죠.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학을 하려면은 적어도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가 필요했고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연구를 하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빅사이언스가 됐죠. 그래서 의학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시작됐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의료를 새로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의사들이 네 차례나 파업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뭐 의사 증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의학 분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의사윤리, 그러니까 의료 앞에 것은 생명윤리죠.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거라면 이건 이제 의사의 직업윤리와 관계된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개혁인데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이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의과대학의 의학 교육이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이제 1910년도에 만들어진 플렉스너 보고서에 기반한 의학 교육 시스템. 그것은 뭐냐면 기초의학을 2년 동안 공부하고 나머지 2년 동안 그것을 현실에 임상에 적용하는 임상의학을 공부하면 이제 의사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기초 과학 지식을 알면 당연히 임상은 그걸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가 이제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100년 동안 상당히 잘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말에 이르면서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 또 메커니즘에 의한 설명만 갖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이제 교육 방식이 도입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PBL, Problem Based Learning이죠. 옛날에는 뭐 해부학, 생리학, 뭐 병리학 뭐 이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임상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런 기초 의학을 배우기 전에 벌써 먼저 환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구역질이 난다 이런 것들 환자가 느끼는 문제, 증상을 중심으로 이제 문제에 접근해가는 그런 방식의 교육 방법이 일반화돼 있죠. 지금도 이제 많은 의과대학에서 이런 교육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의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건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는 그걸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EBM, Evidence Based Medicine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메커니즘이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보자.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보자. 이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치료를 했을 때 얼마만큼 치료 효과가 있었는가를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거들을 모아서 이런 치료법이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이제 EBM이죠. 증거 기반 의학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PBL은 그것과 좀 다른 거죠. 그죠? 문제 중심이니까요. 이건 조금 증거 중심이지만 이거는 문제 중심입니다. 많이 다른 거죠.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증거라는 것은 누가 판단해요?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과학자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 이 교육 개혁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 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교육 내용을 보면요, 교육 방식, 교육 형식을 보면 플립 러닝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게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교사가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 바탕 위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면은 그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과 또 별도의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것이 플리트 러닝이죠. 거꾸로 계시고 이것은 뭐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도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강의보다는 최소한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효력을 가지고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철학적 반성 또는 비판 같은 것이 좀 비교적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죠.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오고 있죠. AI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AI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진단 같은 것은 AI가 다 해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딥 메디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딥 메디신이라는 것은 이제 깊은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의사 역할을 많은 부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의사라는 직업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의사도 이제 실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변화라는 것은요, 직선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변화하면 그 주변 상황들이 같이 변하죠. 그러니까 공변화, 공진화하는 거죠. 어떤 그 생명체도 그렇고요, 생명체도 그렇고 우리 사회 현상도 그렇고요. 하나의 어떤 임팩트가 있으면 그 임팩트는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퍼져나가기도 하고 또 망을 형성해서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복원이 되기도 해요. 딥 메디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의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러니까 그 사소한 일들, 뭐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AI가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는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냐는 거죠.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 시간을 우리 진짜 의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 환자와의 소통 또는 통솔을 위한 그런 시간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이게 그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거 통하는 얘기지만요. 정보혁명, 이거 통하는 거죠. AI랑 통하는 거죠.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고요. 지금도 쌓이고 있고요. 이것은 뭐 아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작업을 합니다만 그 발전 속도가 좀 놀랍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것까지 정보혁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인지혁명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는 옛날에 안다고 하면 어떤 바깥에 있는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습득이 아니죠. 인지를 내가 이제 이 바깥에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그래서 정보뿐만 아니라 인지혁명,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뭐 뇌작용으로 뭐 환원하기도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들, 플랫폼들, 알고리즘들 이것이 내 인지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주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시대는 끝난 거죠. 이제 나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뇌가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깥에 있는 어떤 그 현상들과 또는 맥락들과 또는 어떤 알고리즘들과 어떤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알고 하는 것을 결정되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사사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이것도 AI가 그려준 겁니다. AI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계약의 재구성과 윤리적 각성이 아까 보라매 병원 사건 또는 의사들의 파업 이것을 통해서 외부적 충격이 있고 그것을 시스템에 내부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논의가 많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페셔널리즘을 되찾아야 된다,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의사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색이 많이 퇴색이 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프로페셔널리즘을 저도 옛날에는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은 저도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분들도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어떤 선험적 가치만 갖고서 의사들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이제 확인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합리적인 사회 계약 관계 또는 윤리들이 우리가 전통적인 이론으로 설명했던 것들이 잘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빅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 뭐 거대한 네트워크,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연구에 또는 의학 연구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어떤 개인화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 네트워크화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자본과 권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학교육 개혁 말씀드렸죠. 과거의 인식론은 수동적 강의 중심이고 단순 암기, 그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위계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꾸로 교실. 그래서 내가 먼저 공부하고 오고 가르치는 사람은 문제를 주는,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이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배움의 동반자가 되는, 그게 이제 새로운 교육의 이제 추세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EBM 근거 중심 의학이 발달해서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이제 그 치료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또 동시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심 PBL 문제 해결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환자가 가지는 문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또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 과거에는 지식을 얼마나 가졌는가를 어떤 장기 메커니즘이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환자가 가진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그 도구의 디지털화, 그러니까 정보화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 정보를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강조됐었거든요. 정보 처리에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한때 인지의 도구로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AI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인지적 파트너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지혁명.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인지혁명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담론 지형의 변화 추인데요. 우리가 건강, 의학, 몸, 의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는 제가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시간 내에도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먼저 건강이라는 말. 건강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말이 없었거든요. 건강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때 헬스라고 하는 말을 건강으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따지지 않았어요. 병이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걸 생각했지 건강이라고 하는 걸 어떤 절차적인 가치로 삼은 그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건강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1970년대에 이제 보험이 들어왔죠. 그때 보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이었어요.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죠. 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뭐 건강 산업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건강 담론이 엄청나게 확대 재생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참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국립국어원이 웰빙이라는 서양어를 번역하면서 참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살이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 이 말은 웰빙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참살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어떤 규범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살이라고 하는 말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됐듯이 건강보험이 참살이보험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학이 규정한 건강이라는 개념에 도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답게 사는
어떤 삶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할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얼마인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질병 중심이었기 때문에 의학이 메커니즘이었어요. 어떤 뭐 감기라는 것은 뭐 무슨 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뭐 어디 뭐 작용을 해서 뭐 어떻게 열이 오른다, 뭐 콧물이 난다, 뭐 이런 거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메커니즘 설명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단순하지가 않죠. 또 우리 몸에 있는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미생물이 살고 있단 말이죠. 또 내 몸의 세포들도 다양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바이러스 대 면역세포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단순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제 얽힘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얽힘을 단위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휴먼입니다. 휴먼. 우리는 인간 중심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써왔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인간 중심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죠? 인간을 위한 것이 의학이죠. 인간을 위한 것. 그렇죠? 그래서 비인간적인 의학을 막 비판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점점 그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닌 뭐 동물 포함해서 또는 경우에서는 이제 그 생명이 아닌 그 객체들 포함해서 세상을 파악하려는 그런 철학 사조들이 점차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철학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 흐름이 일으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가 인간 중심, 휴먼 중심이라면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뭐 휴머니즘은 아직도 그 가치가 충분하죠. 그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포스트 휴먼으로 가고 있다. 뭐 우리가 뭐 사이보그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뭐 기계가 혼합될 뿐만 아니라 비인간 객체들, 생명들 또는 무생물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담론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 시간을 단면을 어떻게까지 봤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노년기에 생기는 병, 뭐 그러니까 소아과와 뭐 노인병학이 이런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뭐 또는 뭐 산부인과 그러면 여성 뭐 가임기 여성들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것은 그 단면이었어요. 시간의 단면이었어요. 내가 어디 아팠다 그러면 그 순간 아픈 순간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일정한 그 두께를 갖는 시간,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볼 때는 그 생애를 볼 때는 생애 주기를 봤어요. 라이프 사이클을 봤어요. 그건 똑같다는 거죠. 태어나서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뭐 죽음 이렇게 이어지는 똑같은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뭐냐? 나라는 나라는 몸, 그 몸이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의 어떤 시간의 경과, 그걸 중심으로 해요. 생애 경로 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시간의 단위를 확장을 시켜보면 진화 역사까지도 내 몸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그 시간을 단면을 보는 곳에 있어서 흐름을 보는 것으로 그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분야와 관계있는 겁니다만 의료인문학, 메디컬 휴머니티즈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주로 생물학적 의학은 그 자체로 있는 거고요.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문학적 요소들을 더하는 거에 가깝단 말이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인문의학, 후마니타스 메디신은 의학 자체가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의학을 과학으로 할 수도 있고 인문학으로 할 수도 있고 사회과학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의학은 인문학으로 하는 의학 또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짜여진 그런 의학, 인문학을 중심으로 거의 과학과 사회과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의학,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알란 블레이클리라고 하는 영국 교육자가 주장하는 그런 흐름이고 실제로 실험이 일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이었죠. 여태까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가짜 뉴스 많이 하면서 팩트 체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matter of fact 그러죠. 그 진실, as a matter of fact 뭐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몸이 앓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런 사실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려예요. matter of concern, matter of concern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전차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 그 슐라이프와 바나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Chief Complaint, 여태까지는 이제 의학에서 Chief Complaint,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게 뭐냐를 중심에 놓고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Chief Concern, 이 환자가 문제가 뭐냐, 삶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생물학적 그 사실과 더불어서 실존의 문제, 실존의 우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그런 임상 방법을 이제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의사와 교수가 중심이었어요. 의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고, 교수가 다 알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뒤집어지고 있다. 학생과 환자가 중심이 돼가는, 중심이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점점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제가 이 두 가지 그 흐름을 대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뭐 딱 대비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상당 부분 이쪽으로 기계적 파괴됨 쪽에 스며 있죠. 우리 몸속에 이것저것 스며 있고요. 이쪽 것들은 아주 조금씩 스며나오고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있지만 훨씬 더 기계적 파괴됨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또는 그 철학적 그 흐름을 보거나 또는 의학 내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 담론 지형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